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해리스의 범죄 스릴러 한니발 시리즈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소설 속 사이코 의사 한니발 렉터의 모델이 되었다고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장기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자, 1968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피렌체 괴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68년 8월 21일 늦은 밤 자동차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한 커플. 그런데 갑자기 탕 소리와 함께 남자와 여자는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아 살해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 사건에는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죽은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만 살아남자 경찰은 곧바로 죽은 여자의 남편인 스테파노 메를 체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불륜 상대 남과 부인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국 스테파노 멜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심증만으로 교도소에 간 케이스라고 말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과학수사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1차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교도소에 갇힌 지 6년 뒤에 1974년 9월 14일 피렌체 근교에서 이번엔 10대 연인 한 쌍이 자동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요. 이 사건 또한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둘 다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았고요. 자, 이렇게 어린 연인의 잔혹한 죽음이 있은 뒤에도 1981년에 2건, 1982년, 83년, 84년에 각각 한 건씩 85년 9월 프랑스인 부부가 살해당하는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17년간 총 8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려 16명이 살해당한 이 사건이 미제로 남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익명의 범인을 피렌체 괴물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자, 그런데 첫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4년 뒤인 1992년 경찰 앞으로 익명의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바로 70세의 피에트로 파치아니라는 남자가 피렌체 괴물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이유로 경찰은 1993년 1월 피에트로 파치아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를 했고요. 결국 교도소에 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2년 뒤 열린 2심에서 다시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자, 경찰은 무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항소를 했지만 이 항소 재판을 기다리던 노인이 1998년도에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피렌체 괴물 사건은 뚜렷한 범인이 밝혀지지 못한 채 2017년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8입니다. 1969년입니다. 캐나다 눈물의 고속도로. 새하얀 만년설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 캐나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하이웨이 오브 티어스, 눈물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사연의 시작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크를 했던 26살 여성 글로디아 무디가 고속도로에서 약 10km 떨어진 숲속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건데요. 그러던 중 1970년 또다시 이 도로 근처에서 살해당한 18살 소녀의 시신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고속도로의 살인 사건은 1969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여성이 18명에 달했고요. 이 수치는 캐나다 연방경찰이 밝힌 공식적인 수치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약 50여 명의 피해 여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사건 발생 장소인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는 실종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여성은 히치하이크를 하지 말라라는 문구에 알림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이 도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캐나다 원주민들로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가용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버스 통행 시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히치하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눈물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단 3건만 범인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1974년 살해된 소녀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던 바비 잭 파울러라는 남자가 3명의 소녀를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3건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범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 범죄 19, 17위를 공개합니다.
1980년대 인도의 스톤맨 살인 사건. 이 사건이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살인 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985년 어느 날 아침 뭄바이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요. 희생자 옆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은 무게 약 30kg가량의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돌덩이를 살인 무기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살해당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돌로 죽이는 스톤맨 살인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난 건데요. 답답한 건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범인의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렇게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던 어느 날 스톤맨 살인 사건의 생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처 주점에서 일하던 웨이터가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만 스톤맨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때 멀리 지나가던 경찰의 불빛을 발견하고 살겠다는 일념하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범인은 달아났고요. 그래서 경찰은 공격에서 살아난 웨이터를 상대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지만 1980년대 뭄바이는 가로등이 드물어 밤이면 암흑천지였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다 공격을 받았던 터라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한 차례 살인사건을 끝으로 희생자 역 12명의 안타까운 목숨만 잃은 채 끔찍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989년 6월 뭄바이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40분이나 걸리는 도시 콜카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콜카타에서 일어난 스톤맨 살인 사건의 첫 희생자는 거리에서 잠을 자다 커다란 돌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약 1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뭄바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하나 없이 범인에 대한 어느 실마리도 풀지 못한 채 다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이 사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1980년대 스톤맨 살인마가 살아 돌아왔다며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엔 16입니다. 일본 제과 회사 독극물 협박 사건. 이 사건은 1984년 일본의 대형 제과 기업인 에자키 글리땡의 사장 자택에 한 괴한이 침입해 사장을 납치하면서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제과 회사 글리땡의 사장은 범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납치 3일 만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은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했던 납치 사건이 일단락됐을 무렵 에자키 글리땡 본사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또 회사 앞으로 수차례 걸친 금품 요구 협박장이 도착한 건데요. 스스로를 21개 얼굴을 가진 괴인, 일명 괴인 21면상이라고 지칭한 범인은 자신이 보낸 협박장에 접선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다 약속한 당일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 범인들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을 인질로 하는 독극물을 협박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메이저 신문사 4곳에 글리땡의 제품에 청산소다를 넣었으며 전국적으로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 글리땡을 먹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적힌 협박문을 보내온 겁니다. 독극물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글리땡 제품들을 모조리 철수시키는 동시에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은요. 이미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며 전 국민을 인질로 삼는 악랄한 범죄 수법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밀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은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와 범인의 옆모습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했지만요. 범인은 이런 경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또 다른 제과 기업인 마루다땡 식품과 모리나땡 제과로요. 협박장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일본 전역이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지난 2000년 2월 13일에는 결국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017년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15입니다. 사진이 마지막 흔적.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 1988년 9월 20일 뉴멕시코주 벨렌에 사는 뉴멕시코 대학의 여대생 타라 칼리코는 평소 때처럼 자전거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하고 테니스 치기로 했어. 12시까지 안 오면 나 데리러 와줘요. 그렇게 집 밖으로 나선 타라 칼리코. 정오가 지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엄마는 평소 딸의 산책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든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곧바로 타라의 산책로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집에서 약 32km 떨어진 외딴 캠프장 근처 도랑에 딸 타라 칼리코의 핑크색 자전거만 발견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진 타라 칼리코의 실종은 미제로 남는가 했는데요. 이 미공속의 실종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은 건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989년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이 발견된 건데요. 타라 칼리코가 사는 뉴멕시코주에서 한참 떨어진 플로리다주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남녀 2명이 묶여있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뭐 협박 보내고 이 사진을 발견한 여성은 편의점 주차장에서 흰색 토요땡 차량이 있는 곳에서 주운 것이며 자세히는 못 봤지만 운전자는 콧수염을 기른 30대 남성이라고 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운전자 또한 잡지 못하고 맙니다. 과연 사진 속 여자는 실종된 타라 칼리코가 맞을까요? 타라의 어머니는 이 사진을 본 후 사진 속에 있던 책이 딸이 좋아하던 작가 V.C. 앤드류의 My Sweet Audrina이라는 것을 증거로 들며 딸 타라가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립연구기관인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는 사진 속 여인이 타라 칼리코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고요. 미국 유명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 등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뉴멕시코주 경찰국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등 6명의 경찰관이 미제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타라 칼리코의 실종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A very validated timeline.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4위 공개합니다. 엠버 경보를 만든 엠버 해거먼 살인 사건. Has anybody seen a little boy with short curly hair? 아동이 실종되면 라디오나 TV, 교통안내 전광판, SMS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종 상황을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엠버 경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엠버 경고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 1월 13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알링턴에 사는 9살 소녀 엠버 해그만, 5살 남동생 리키 해그만. 이 꼬마 남매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남동생 리키는 누나와 다른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기 시작했고 이렇게 남동생과 떨어진 이 누나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치고 맙니다. 갑자기 한 트럭이 나타나 누나 엠버를 강제로 납치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사이에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엠버가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8세 한 주민은 납치당하는 엠버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됐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가 본 범인의 차량과 비슷한 트럭을 현지 경찰과 FBI까지 참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의 차량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이 엠버의 유괴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유괴된 엠버를 찾는 데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요. 결국 사건 발생 4일 뒤 개를 산책시키던 한 주민에 의해 9살 소녀 엠버의 시신이 알링턴의 한 배수로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이후 알링턴 경찰과 FBI는 범인을 찾기 위해 특별 조사단을 구성했어요. 수많은 단서를 추적했지만 결국 엠버를 죽인 살인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수사는 더 이어지지 못했지만 소녀 엠버의 안타까운 죽음은 미국의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엠버의 부모는 연방의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전국의 성범죄자 등록법 제정을 촉구하면서요. 결국 1996년 10월 엠버 해거먼 아동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이후 약 2달 뒤부터 텍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과 공무원들은 이 엠버 경고를 시작했고요. 엠버 경고가 생긴 이래 2015년까지 약 790명 이상의 실종 및 납치 아동들이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3위입니다. 도쿄 일가족 살해 사건. 평범한 40대 부부 미야자와 미키오와 부인 야스코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12월 31일 오전 야스코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딸 야스코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딸네 집으로 찾아가 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위 미야자와 미키오는 1층 계단에, 그리고 딸 야스코와 고작 8살이었던 손녀 니미나는 2층에 쓰러져 있었고요. 어머. 6살 손자 레이 역시 침실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범행 후에도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택에 머문 흔적을 남긴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액, 지문, 족적, 소지품 등 수많은 증거를 남겼는데요. 자, 조사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A형, 키 170cm 전후의 외국인 혹은 혼혈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정보가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뒤이어 범인이 남긴 족적을 추적하는 상황에서는 뜻밖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당시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영국 S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신발 사이즈가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던 사이즈였고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범인의 지문을 한국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작업으로도 범인과 일치하는 지문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사건 발생 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범행 현장 보존을 위해 24시간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무려 2천만 엔, 한화로 약 2억 원 상당의 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내건 건 물론이고 이 사건에 투입되는 조사원만 연간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뭐 이 사건은 일본 미제 5대 사건에 항상 꼽힌다고 하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유족들은 2009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소라노 카이를 결성한 뒤에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고요. 결국 2010년도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미제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2017년에는 꼭 반드시 해결돼야 될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단서들 그리고 범인의 몽타주 등이 함께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범인을 같이 잡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12위 공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드들강 살인사건. 자, 제가 먼저 준비한 국내 사건 기사는요. 사건 발생 이후 무려 16년 만에 올해 1월 1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건은 2001년 2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17살 고등학생 A양이 나신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당시 그녀의 상태로 보아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용의주도하게 정리한 범인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한 단서는 오직 단 하나, 피해자 몸속에 있는 범인의 DNA뿐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후 이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찾아 나섰지만 쉽사리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다 2010년 용의자의 DNA를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드디어 2012년도에 용의자의 DNA와 일치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B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구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 근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전화에. 전화에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0,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신이치로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일이야.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 일본판 악마를 모았다였습니다. 자,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사건 19, 스릴러 편 18위를 공개합니다. 역시 배우님은 달라요. 네. 영국 하트퍼드셔 보빙던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이 마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련과 마비 증상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사망자까지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을 사진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탈륨 중독으로 보이는데요. 탈륨에 중독되면 구토나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자,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점을 그리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화학 지식을 줄줄이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한 수사팀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모든 건 그가 설계한 살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한 기자님이 탈륨 그랬잖아요. 네네. 탈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탈륨이 뭔지. 일반 사람 모르는 거죠. 자, 맹독 물질인 탈륨을 커피나 차에 탄 뒤 사람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권해왔던 겁니다.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은 그의 집에서 탈륨을 비롯한 각종 독극물과 독약 실험을 소상히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독극물 살인범이었던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영. 자, 그런데 그의 범행은 꽤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다른 과목은 거의 낙제에 가까웠지만 그는 고작 14살의 나이에 독학만으로 대학원 수준의 화학 지식을 습득할 만큼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이거 좋은 말을 좋은 데 쓰지. 그러니까. 예,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런던 리스턴의 한 교실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은 학생들이 잇따라 복통을 호소하더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레이엄 영은 자신의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을 0.01g 섭취하면 인간은 복통을 일으킨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는 친구를 상대로 독극물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의 치사량을 실험을 했던 겁니다. 세상. 자, 그리고 1962년 15살이 되던 해 그레이엄의 의붓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지 말지. 어머니 또한 그레이엄 영의 독약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레이엄 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투옥됐지만 정신 이상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위탁됐고요. 9년 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그가 이번엔 영국 보빙던 마을에서 마을 사람과 또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독극물 살인 사건을 계획, 실행을 했던 겁니다. 완치된 게 아니네. 왜 완치 판정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뭔가 연기를 한 거죠. 자, 나가려고. 이로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레이엄 영. 하지만 1990년 8월 4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바로 다음 사건을 알려드리죠.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한술이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독극물인 탈륨을 컵 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 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 아유, 따라했고 모방 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두 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하는 사람이었군요. 모방 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6위 공개합니다. Coming soon. 이게 진짜 스릴러다. 네가 해. 거의 오시엔인데요. 계속 제가 틀고 있어요.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오시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르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밝아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올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겁니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하하하.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17세기, 결심을 하고 19세기야.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된 지독한 스토커. 2011년 7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C 신문사는요. 고교 동창생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0일 선고받은 제러드 라모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아니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인데 네. 고작 90일이에요? 근데 스토킹이 90일이 적다면 적은데 스토킹 자체가 범죄로 인정을 받아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스토킹했나를 사실 90일이라는 처벌만 봐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모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보도되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제 소문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고. 그놈들 절대 가만 안 둬. 자, 이듬해 C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지만 법원은 라모스가 해당 보도 때문에 입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도 그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라모스는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반성은커녕 수년간 SNS에 C 신문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그리고 일부 직원에겐 SNS로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시간이 흘러 2018년 6월 라모스는 C 신문사를 방문했는데요. 아 불안하다. 언론사 찾아왔대요. 이게 그냥 간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C 신문사를 찾은 라모스의 손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들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샷건. 아, 총. 그는 C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샷건을 들고 신문사로 침입. 죄 없는 직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자, 총격 사건 발생 1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 테러범 라모스를 체포했지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 5명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문제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은 라모스가 일으킨 끔찍한 테러에 대해 책상 밑에 숨어 범인이 사람들을 쏴 죽이고 총을 장전하는 걸 듣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인 어리석은 한 남자의 광기.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테러범을 향한 단죄뿐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2위 공개합니다. 2015년 한 SNS 계정에 올라온 충격적인 사진. 한 여성이 거울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거 아니에요? 거울인가? 그러니까 이건 거의 네, 약간 이건 셀카 같은. 자, 좀 수위가 높긴 한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셀프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거가 오늘 기사라면 이건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이걸 뭐 가족이나 누구가 가져가서 올린 게 아닐까. 자, 모두 다 아닙니다. 자신의 노출 사진이 SNS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성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것은 노출 사진을 공개한 SNS 계정 주인의 정체. 그는 바로 사진 속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와 진짜 또 어이없네. 아니 자기 남자친구 보라고 보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 사귀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헤어지고 복수심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남성이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SNS에 공개한 이유. 평소 여자친구가 바람기를 의심해오던 그는 친구의 사진을 이용 가짜 메신저 계정을 만들었고요. 다른 남성적 위장의 여자친구에게 접근,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를 위한 은밀한 사진을 보내줄래? 여자친구를 테스트하기 위해 급기야 은밀한 사진까지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줘, 허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속옷 차림의 사진을 그것도 여러 장 전송해왔던 겁니다. 아휴. 그렇게
여자친구의 이중 생활에 분노한 남자친구는 복수를 결심. 여자친구가 보내온 이 노출 사진을 SNS에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 남자친구한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 보낸 사진을 올린 거네. 진짜 다른 계정까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다면 그래서 아유, 자기 짐작이 맞았다면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죠.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안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범죄자가 된 건 여기서 남자친구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저 여자친구는 피해자죠. 도덕적으로 좀 안 좋은 행동을 했고 피해자가 된 거지. 법적으로는 피해자죠. 네. 국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 사진을 촬영해 이를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사진 먼저 공개합니다. 아 이분은 얼굴 보니까 저는 알겠네요.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 얼마 전 났죠. 네네네. 네. 자 얼굴에 큰 멍이 든 이 여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70대 여성 시에 샤오전인데요. 지난 3월 17일 오전 시에 샤오전 할머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거기 중국인?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을 향해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의 할머니는 눈가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아유 정말. 저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맞은 것도 문제인데 저렇게 해서 넘어지다가 저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프셨을지 가늠이 채되지 않는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예?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땐 한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향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휘두른 막대기에 흠씬 두들겨 맞은 남성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길 가던 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건 살인 미수예요. 진짜 살인 미수. 진짜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정당방위예요, 저건 진짜. 상식적으로 저 할머니가 뭐 손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었다 한들 저 한 30대로 보이는 저 청년이랑 싸우는 게 그게 70대 할머니와 30대 70대 할머니인데 지금 저 할머니는 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구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면은 저거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또 들어가요. 또 고소하지. 네. 맞은 사람이 또 고소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이 한번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그치.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를 폭행한 범인 젠킨스는요. 사실 할머니를 만나기 직전 이미 83세 베트남계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시의 할머니가 폭행당한 것 역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인종차별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 할머니가 반격 못할 줄 알고 폭행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전에도 반격할 줄 알면 고령자만 공격하지 않죠? 네, 그전에도 80대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니까 저 사람은 좀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비겁한 짓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인종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10위를 공개합니다. 비매너 모모모에 생긴 일. 이번 사연은 소개에 앞서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이에요? 이게 이제 신차 발표 전에 왜 스파이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오, 디자인 공개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검은 비닐 차량의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8월 영국 켄트주 마게이트. 퇴근 후 귀가한 벽돌공 토비 베일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집 앞에 떡하니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 한 대였습니다. 평소 집 앞 불법 주차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베일리는 집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까지 붙여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법 주차 차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차 관련한 갈등이 동네 사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되게만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베일리는 곧 차량 주인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해당 차에 빨리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남겨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도 베일리의 집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엄연히 가는 도로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저길 사람. 막아놓으면 어떡해. 자기 편하자고. 결국 화가 난 베일리는 마침 집으로 배달 온 검은색 비닐 한 무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고요. 불법 주차 차량에 검은색 비닐을 칭칭 감싸며 다소 극단적인 복수를 감행했던 겁니다. 저 복수를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러게. 견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견인 조치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이 나타났는데요. 아,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자신의 불법 주차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것도 안 긁었으니까 저렇게 훈훈하게 됐죠. 다 긁었어 봐. 훈훈하지. 이게 송사로 넘어가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데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진짜. 특히 내 집 앞 사유지에 누군가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에는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량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앞서 소개한 영국 사건처럼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런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완돼야 돼요. 예.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9위 공개합니다. (2018년 9월) 호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기? 저 근데 가운데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딸기 속에 꽂혀있던 것은 바로 바늘. 야. 호주 퀸즐랜드의 한 남성이 딸기를 먹은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가요. 아유. 병원에서 바늘을 삼킨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끔찍한 딸기 바늘 테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 몰래 꽂아놓은 거야? 왜 저런 짓을 한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호주 전국 각지의 마트에서 바늘이 꽂힌 딸기가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무섭네. 이에 바늘이 발견된 총 7개의 딸기 브랜드들은 판매 중단 품목으로 선정, 딸기 수천 킬로그램을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누가 사 먹을 줄 알고? 아, 근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딸기 못 먹죠 뭐. 못 먹지. 네, 이렇게 딸기 바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는 딸기 바늘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18년 11월 11일 딸기 바늘 테러 범인을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자, 범인의 정체는 한 딸기 농장의 전 직원인 50대 여성 마이 우트린이었습니다. 농장 직원이었으니까 농장에서 딸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바늘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관으로 일했던 그녀는요. 아,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딸기 농장을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트리는요. 급기야 딸기 속에 몰래 바늘을 넣었고 그 딸기가 호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겁니다. 아니, 불만이면 당신 그만두면 되잖아. 다른 회사 가면 되죠. 먹은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 그 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 옆에 딸기 농가는 괜히 피해를 입은 거예요. 동반으로 피해를 그렇죠. 입은 거죠.
자, 결국 식품 오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2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시에서 결혼을 앞둔 두 남녀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아니 뭐 강도짓인가요? 그러게. 경찰은 원한 살인이라고 판단, 한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이 용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경찰 한 명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사람을 2명을 죽이고 경찰관까지 3명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자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몇 명을 더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당시 경찰은 1급 경계령을 발동, 일주일 동안 1000여 명의 병력과 첨단 장비,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을 펼친 끝에 드디어 범인이 숨은 산장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범인과의 대치 상황은 마치 전쟁 영화를 방불케 했는데요. 수백 발의 총탄이 빗발친 끝에 경찰이 던진 연막탄과 최루탄에 의해 범인이 있던 산장에 화재가 발생. 결국 범인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며 어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총알이 빗발칠 정도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면은 저 범인이 무기가 굉장히 많았던 얘기 아니에요? 무장이 좀 많이 된 상태였었죠. 완전 무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예요? 민간인과 경찰관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바로 2005년도부터 8년까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크리스토퍼 도너였습니다. 총에 관해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웠겠죠. 아니 근데 왜 전직 경찰이 결혼을 앞둔 남녀도 살해하고 심지어 자기 동료였던 경찰까지 죽인 겁니까? 도너는 2007년 4월 자신의 상관이었던 테레사 에반스 경사가 범인 검거 과정에서 범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발건을 심의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징계위원회에서는 에반스 경사가 폭행을 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도너가 수습평가에서 낙제점을 준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판단,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도너는요. 다 똑같아. 경찰들과 경찰 가족들까지. 아무나 어디서든지 다 죽여버리겠어! 표적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게시. 그렇게 경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LA 경찰국의 전 총경 랜디 콴에게 복수하기로 결심. 그렇게 랜디 콴의 딸 모니카 콴과 그녀의 약혼자를 살해한 뒤 달아났고요. 그리고 도주 중 자신을 불신 검문하는 경찰관마저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판단. 총을 쏴 살해한 뒤 산속으로 잠적했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딸은 무슨 죄냐. 그 약혼자는 아이고야. 부당해고를 저런 식으로 복수한다고요? 본인이 경찰이었으면 패소를 했더라도 끝까지 법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믿었어야죠. 아, 참 너무 안타깝다. (2010년 11월에) 방송된 중국의 인기 예능 맞선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짝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와, 끼가 넘치는 분이네. 아, 저거 완전 옛날 춤인데요. 네. 노래, 춤 등 넘치는 끼를 자랑하며 여성들의 관심을 독차지. 결국 최종 한 여성과 커플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 중국 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며 인기가 급상승, 이슈가 되었는데요. 될만하네요. 자, 그런데 이후에 방송국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체 그가 누군지 알고 방송에 출연을 시킨 건가요?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끔찍해요. 왜? 누군데? 무슨 일인데? 자, 방송에 출연했던 류하오의 숨겨진 정체는 바로 살인. 살인범이 나왔다고 방송에? 류하오의 진짜 이름은 우강으로요. 그는 13년 전 길림성의 한 주점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어머. 공안의 추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 무려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신문 세탁을 한 그는요. 이후에 연기 지도자 등 여러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가서 인기가 많아지면 내 일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저 캡처 떠가지고 학원에다 달아놓으려고 그랬구나. 연기 주고 학원에. 그런 게 또 먹히니까. 결국 그 방송을 본 한 익명의 제보자가 공안에 신고를 하면서 그가 13년 전에 사라진 살인범 우광이란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제 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예능 프로에서 그 살인범을 봤을 때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그리고 저 매칭된 여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이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커플까지 된 그가 유부남이었었다고 합니다. 막장 인생이네. 뭐야, 참 진짜. 우광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줄로만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특종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스페인의 유명 레게톤 뮤지션 칸델라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빨간 염색을 한 분이 이제 뮤지션이고요. 누가 간이 풀까? 자, 뮤직비디오 속에서 클라시에 의해 오른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차에 같이 탔었던 이 남성의 정체 마약 황제 프란시스코 테온이었던 겁니다. 저 알고 한 거예요, 그럼? 알고 한 거예요? 그냥 섭외했는데 후덜덜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 스페인 경찰은 2016년도부터 그를 지명수배 1순위로 두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지만요. 1순위? 끝내 프란시스코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지명 수배자고 1순위라면서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 그러니까 저 마약 황제는 뮤직비디오인지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줄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면 이제 마약 밀매범 그만하고 싶어서 나 좀 잡아가라 한 건가? 자수하기 전에 마지막 추억이나 쌓자.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 프란시스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유! 내 조직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고. 경찰 너희는 날 잡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완전히 예,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지명수배범 프란시스코의 뮤비 출연 논란이 커지자 가수인 클라시 A는 긴급히 뮤직비디오를 삭제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경찰들은 이 뮤직비디오가 프란시스코를 체포할 결정적인 단서로 잡고요.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는 물론 마약상들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까지 모조리 수사하며 프란시스코의 흔적을 쫓았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의 수사 도중 일어난 대반전. 프란시스코가 먼저 자수를 한 겁니다. 거봐, 내 말 맞잖아. 그래 이 사람이 이 생활에 질렸어 이제. 네, 심지어 그는요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들과 자수 조건을 협상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2주 만에 막을 내린 마약왕의 도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네. 스스로 등에 관역을 달아놓고 꼴 좋다라며 그의 기행을 비웃었습니다. 자, 간 큰 범죄자들의 최후. 죄값을 톡톡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간 큰 녀석들 식구 10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게서 온 뻔뻔한 부탁. 2017년 2월 영국 대학생 베스 프리스톤은 여행 중 고가의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위치 추적 앱도 꺼져 있었던 상태. 베스는 어쩔 수 없이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베스의 SNS를 통해 한 여성이 뜻밖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휴대폰 분실하셨죠? 제가 주웠는데요. 제가 폰이 고장났거든요. 좀 쓰고 드릴게요. 아이클라우드 B 비번 좀 가르쳐 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뭐야? 이게 DM이 공손하네. 어? 아니, 너무 뻔뻔해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 일단 정말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자, 상대 여성이 바로 이 전화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베스의 휴대전화가 맡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친절하게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고민이 보여, 메시지에. 예, 첫 문장에 쏘리 들어가잖아. 미안해, 내 전화인데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 그래. 쏘리라고 하잖아. 다행히도 상대 여성이 순순히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베스는 그녀에게 배송비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여성, 감감무소식. 그동안 참고 참았던 베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귀찮게 굴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야?
SNS에서 베스를 차단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베스는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연을 SNS에서 공개, 절도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범인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스마트폰을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탁자 위에 진짜 올려져 있던 휴대전화 이렇게 하다가 탁 봤는데 없어지고. 그 안에 또 연예인들 제 그런 일정을 있고. 전화번호 너무 민감한 것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포기를 하고 위치 검색을 껐다 켤 수 있거든요. 이스탄불에서 터키로 많이 갑니다. 검색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번호 친구 확실해요. 그 뒤에 터키에서 연락 왔어요? 예. 많이 와요. 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간큰 녀석들 19 9위 공개합니다. 생선 좀 나와라. 이제 궁금하다 정말. 뭐, 야, 이제 무슨 그- 기사인데 저런 이제는 약간 손이 떨려. 약간 이렇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생선! 아니야? 2017년 10월 미국 미시간주 레드퍼드 경찰서 SNS에 한 지명수배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이 글이 미 전역에서 대화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명수배 글은 뭐 맨날 올라오는 건데 뭐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수배범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지명수배범인 마틴 자이드를 보호 관찰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틴이 도주를 썼던 거죠. 이후 경찰 공식 SNS에 지명수배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수배글을 본 범인 자이들은요, 더 꽁꽁 숨어버린 게 아니라 형편없는 것들. 난 체포될 걱정 따윈 하지 않아. 경찰의 SNS에 직접 본인이 손수 댓글을 달아서 경찰을 조롱했죠. 그러더니 심지어는 만약 너에게 올린 다음 게시글이 1000번 공유되면 내가 도넛 한 박스 들고 가서 자수할게. 한번 해보자고. 게시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코웃음을 치며 정말 아주 간 크게도 황당한 내기를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인근 학교의 쓰레기까지 다 줍겠다라는 공약까지 추가했습니다. 와. 경찰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미친 듯이 공유를 했나요? 자이들의 도발에 경찰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수배자가 도넛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넛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경찰이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오히려 저렇게 했구나. 바로 자이들의 내기 도전을 수락, SNS에 또다시 글을 올리며 불과 1시간 만에 4,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해당 게시글을 공유했던 겁니다. 약속 지켜야 돼. 도넛 가져와. 시민의 힘을 너무 얕봤네. 잠깐 뭐라고 그랬죠? 1000번 공유되면 어. 자수한다고 공언했던 자이들. 도넛 사들고 가서 근처 학교 청소한다 그랬죠. 네. 아니 4000번이면 4박스 가져야 돼. 그럼 네 배인데. 진짜로. 도넛은 한 박스였다고 합니다. 진짜 끝판왕 아닌가요? 이 끝판왕이. 저 심리는 진짜 이해 못하겠다. 이후 경찰은요, 자이들이 약속을 지켰으며 그를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SNS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는 찌질하지만 여기서는 난 약속을 지킨다. 네. 경찰하고도 이렇게 논다. 이거 하나 하려고 한 거예요. 저 안에 철창 들어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예? 자, 범인 자이들이 자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경찰에게 대결을 신청한 단 큰 범인 자이들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단 큰 녀석들 19, 8일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새벽 1시 무렵 스코틀랜드 퍼스 교도소. 당시 야간 순찰 중이던 한 교도관은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 드론 한 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드론에 묶여있던 작은 통 안에서 발견된 게 뭐냐? 대마초 등의 마약류. 드론에? 드론을 날려요, 거기다. 그런데 며칠 뒤 교도소에 마약 공급을 시도한 일당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당 중 한 명은 퍼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형 마틴으로요. 동생에게 마약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록 실패로 그치긴 했지만 이들의 마약 전달 플랜 엄청나게 대범하고 또 치밀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마약을 운반할까 고민하던 세 사람. 그런데 바로 그때 나 완전 천재인 듯. 드론에 매달아서 배달하는 거야. 드론을 조종해서 은밀하게 교도소 담장을 넘어 마약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통에 마약을 담을 때도 아주 치밀하게 지문이 안 남도록 손에 양말까지 끼워서 포장했죠. 자신들은 안 잡힐 줄 알았지만 뭐 지문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적이 된 거예요? 손에 양말을 끼고 포장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록 지문은 찍히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대놓고 찍혔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맞는 자기 얼굴이 찍혔어? 아 여기 찍혔구나. 양말 끼고 있잖아 손에. 그러네. 멍청함이 배 밖으로 나와 있네. 저기 보면 아 중계를 했네 아주. 증거 다 나오지 저기. 지문 안 남기고 얼굴을 찍어줬네. 네, 더 얼굴 빨리 나오고. 잡아가라고. 네. 지문하면 오래 걸리거든. 저 정도면 거의 셀카 찍었네요. 세 사람이 마약을 포장하는 모습부터 범행을 준비한 집 주소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이 모든 과정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됐던 겁니다. 거의 마약 운반 범행 다큐를 찍으셨습니다. 양말 쓰고 저기 머리카락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머리도 얼마나 단속을 했을 거예요. 저는 나홀로 집에 이후에 이렇게 멍청한 도둑들은 처음 봅니다. 일단 뭐 가는 컸는데 멍청했습니다. 바보들이네요. 천재급 아이디어라며 드론을 떠올렸지만 그 드론에 제대로 발등 찍힌 범인들은요. 마약 공급 혐의로 각각 33개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다가 가끔 날아다니는 드론만 보면 저는 생각나시겠네요.